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배운 체액성 면역 과정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있었는데요. 항원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병원체들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고, 항체는 이러한 항원에 결합해서 이 병원체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의미하는데요.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할 때에는 얘들은 지금 특이적인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항원에는 이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잘 들어맞는 구조를 가진 항체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항체가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앞부분이 항체 구조인데요. 항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것처럼 Y자 형태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Y자 형태일 때 밑에 막대기 말고 위쪽에 이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해서 이 부분과 항원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원 결합 부위가 이 항원 결합 부위에 구조적으로 딱 들어맞는 항원에만 이 특정 항체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항체의 종류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항체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항체도 있고 이렇게 생긴 항체가 있다고 했을 때 항원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이와 이러한 아이와 이러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체, 지금 1번 항체에는 세모 모양의 항원만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반면에 네모도 뭐 여러분들 돌려서 다이아몬드로 바꾸면 뭐 되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아이들은 1번 항체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원 결합 부위와 구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2번 항체 같은 경우는 네모 모양의 항원과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3번 항체는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의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와 구조적으로 딱 들어맞는 항원과만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맞는 항원과 항체가 서로 결합하는 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와 맞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을 하는 거고 이러한 내용을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항원 항체 반응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성에 의해서 항원이 항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체가 덩어리를 형성해서 바닥에 가라앉거나 아니면 다른 백혈구들을 끌어모아서 식균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병원체를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원 항체 모형으로 혈액형 판정학이라는 이 실험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혈액형의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형들 다 ABO식 혈액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혈액형 반응이랑 항원 항체 반응이 뭔가 조금 연결고리가 있나 봐요. 먼저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A형, B형, O형, AB형에 따라서 우리 혈액형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응집원과 여기 보이는 이 응집원과 그 다음에 응집소의 종류들이 다 다르다는 건데요. 자, 응집원, 응집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응집원의 종류로 사실 구분을 해줍니다. 즉 응집원이라는 건 적혈구, 우리 피에 있는 적혈구 표면에 있는 어떤 당단백질의 종류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한 종류를 응집원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A형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요. A형은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요. B형은 B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O형은 응집원이 없고요. AB형은 A와 B라는 응집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ABO식 혈액형의 종류를 결정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혈액에는 응집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다고 했고요.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은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혈액 구성 성분 중에서 혈장에는 응집소라고 하는 또 다른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집소의 종류들도 각각 AB 그다음에 OAB형마다 다른데 지금 종류가 여기 여러분들이 나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응집원과 응집소는 앞에서 설명한 항원 항체 반응과 유사한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응집원을 우리가 배운 항원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응집소를 항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즉 항원과 항체는 모양이 들어맞았을 때 서로 결합을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혈액에도 응집원과 응집소의 이 모양이 들어맞으면서 결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합을 할 수 있는 짝들이 뭐냐면 응집원 A라고 하는 응집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응집소는 알파예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응집원과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응집소는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응집원과 응집소가 항원 항체 반응과 유사한 그러한 결합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응집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혈액의 응집. 자, 응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적혈구가 막 엉켜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혈액에 이 막 적혈구들이 뒤엉켜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면 더 이상 적혈구 기능도 못하게 되고 혈관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원리대로 생각을 해볼 때 응집원으로 A형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일한 피 속에 응집소 알파를 절대 가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의 피 속에서 스스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 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B랑 O랑 AB형들의 응집원을 고정해 놔야 되고요. 가지고 있는 응집소가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따져볼 때 A형은 그러면 응집소가 베타를 가져야 될 거고 B형은 알파를 가져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알파, 베타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알파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알파, 베타를 다 가져야 되겠죠. 반면에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을 AB 둘 다 가지니까 응집소는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각 혈액형마다 가지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어떠한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응집원은 한마디로 뭐 혈액형 이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응집소는 그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응집원과 응집하지 않는 응집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원리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표는 뭐냐면 이 응집 반응의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응집이 일어난다는 의미고요. 마이너스는 응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 표에 볼 때 뭐 A, B, O, AB형은 알 테고 지금 여기 보이는 항 A 혈청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항 A 혈청이라는 말은 혈청을 말하죠. 자, 일단은 혈청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혈청이라는 거는 자, 만약에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혈액을 원심 분리하게 되면 혈액 안에는 크게 혈구와 혈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구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 혈액을 담고 원심 분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밑에 가라앉는 아이와 위에 뜨는 액체성 물질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면 밑에 가라앉은 이 아이가 밀도가 높은 혈구들이 될 거고요. 위에 뜨는 이 아이들이 혈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혈청은 무엇이냐면 지금 혈장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단백질들을 여러 종류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백질들 중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우리 피가 나면 곧 응고가 일어나죠. 혈액 응고, 응집과는 다릅니다. 혈액 응고라는 게 일어나요. 맞죠? 그래서 피가 멎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이 응고시키는 다양한 이 경로들 중에서 이 단백질들, 혈장에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에 의해서 응고되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험상으로 혈구와 혈장 원심분리, 혈액을 원심분리해서 혈구와 혈장으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이 혈장을 가만히 두게 되면은 그러한 단백질들 때문에, 응고 단백질들 때문에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혈장에서 응고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혈장에서 혈액 응고 단백질을 제거한 그 결과물을 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청.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제 혈청, 우리가 뭐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주로 혈청이란 용어를 쓸 겁니다. 그때는 성분은 이제 혈장이랑 똑같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용어가 이제 혈청이라고 나왔을 때 혈청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문제를 푸니까 혈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장에서 혈액 응고 단백질을 제거한 혈장을 혈청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 A 혈청은 무엇이냐? 자, 항 A 혈청은 일단 혈청은 혈장 성분과 같죠? 단백질을 빼고는. 그러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혈장에 존재하고 있는 건 응집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 이런 거. 그러면 혈청 속에는 응집소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응집소가 있으면 만약에 응집원과 만났을 때 응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항 A 혈청이라는 거는 A형과 만나서 응집을 일으키는 혈청이다 이 말이거든요. 항 A 혈청은 A형과 응집 반응을 하는 혈청이다. 그래서 항 A예요. A에 대항하는 혈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A형을 바로 잡아내버리는. 왜냐면은 A형 피를 떨어뜨렸을 때 항 A 혈청에 A형 피를 떨어뜨리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표는 혈청을 놔두고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결과표인데, 항 A 혈청이라고 한다는 건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A형과 응집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 A 혈청은 다시 말해서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혈청이다. 그러면 A형과 만났을 때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B형과 만나면 응집이 일어나지 않죠. O형도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 AB형 같은 경우는 A와 B라고 하는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는 항 A 혈청과 만났을 때 응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게 항비혈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비혈청은 말 그대로 B형과 만나서 응집이 일어나게 되는 혈청이겠죠. 그러면은 이 혈청 속에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겠다. B형과 만나서 응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항비혈청의 A형을 떨어뜨리면 A형은 응집원 A를 가지는 아이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B형을 떨어뜨리면 B형의 혈액을 떨어뜨리면 당연히 응집이 일어나고요. O형을 떨어뜨리면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AB형의 혈액을 떨어뜨리면 AB형은 A든 B든 어떻게든 다 걸리니까 응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는가. 결국 그거는 응집원과 어떠한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어떤 응집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건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아까 여기서 보이는 밑에 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혈액형을 판정하게 되거든요. 즉 혈청 두 개를 준비해 두고요.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준비해 두고 내 혈액을 두 군데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혈액을 떨어뜨렸는데 항 A 혈청에는 응집을 했는데 항 B 혈청에는 응집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A형이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항 A 혈청과 항 B 혈청 두 개를 준비해서 내 혈액을 두 군데 떨어뜨렸는데 아예 응집이 두 군데 다 안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O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혈액형 판정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교과서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따온 거거든요. 100페이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이제 들었으면은 교과서 100페이지를 보시고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표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혈액형을 판정하는 원리를 설명해 보면 항 A 혈청에 응집하는 건 A형, 항 B 혈청에만 응집하는 건 B형, 맞죠? 항 A 혈청에만 응집하는 건 A형, 항 B 혈청에만 응집하는 건 B형. 두 혈청 모두에 응집하면 AB형, 모두 응집하지 않으면 O형이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혈액형에 따라서 수혈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원칙은 당연히 A형인 사람한테는 A형의 피를 수혈하는 게 맞죠. 맞고요. 자신의 피와 동일한 피를 수혈받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피가 너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혹시 조금 융통성 있게 수혈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혈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일단은 수혈은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수혈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그게 안 될 때는 혈액형이 맞지 않더라도 소량으로는 수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량 수혈을 할 거면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수혈을 할 때는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모두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혈액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주는 사람의 혈액은 받는 사람은 혈액량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주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이제 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잘 보세요.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만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응집원과 응집소 사이에는 응집 반응이 항상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사람은 피 전체를 가지고 있지만 주는 사람의 피는 일부만 주게 되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주는 사람도 응집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받는 사람도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주는 사람의 응집소가 받는 사람의 혈액이 많으니까, 혈액은 많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혈액이 많으니까 이 주는 사람 응집소는 받는 사람의 혈액에 의해서 희석이 가능합니다.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원 역할을 하는 응집원은 희석이 불가능하지만 응집소라는 거는 희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 받는 사람의 응집소만 고려를 해서 이들 사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량 수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량 수혈은 왜 안 되느냐면 이 희석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 수혈을 하게 되면은 결국 주는 사람의 응집소와 받는 사람의 응집원이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응집원, 받는 사람 응집소,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혈액형 간의 수혈 관계를 보면은 일단 빨강색으로 표현된 거는 다량 수혈이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지금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소량 수혈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금 O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을 고려해야 되는데 O형은 응집원이 아예 없다 보니까 O형은 A형, B형, AB형 모두에게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A형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라는 응집소를 가지지 않는 아이에게는 소량 수혈이 가능해요. 그쵸? A형은 알파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량 수혈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AB형이죠. 그래서 AB형한테는 이렇게 소량 수혈이 가능하게 돼요. B형도 마찬가지. B형은 베타라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베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결국 AB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량 수혈과 다량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실생활에 접목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백신에 대한 건데 인류는 백신을 이용해서 많은 질병을 극복했고 하지만 감기, 말라리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한 백신은 여전히 개발은 되어 있지만 효과가 이제 완벽하게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백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과 예방하기 힘든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차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답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문제는 변이예요. 변이. 변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병원체들일수록 당연히 백신 개발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병원체에서 어떤 항원 결정 부위에 맞는 이 백신을 개발해 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또 거기서 변형을 일으켜버리면 그 백신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변이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거나 병원체 종류가 동일한 감기를 예를 들면 감기라는 이러한 동일한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너무 바이러스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백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고요. 우리 몸에서 면역 관련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러지는 일종의 면역 반응입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면역 반응, 즉 우리 몸에서 항원이 아닌데, 즉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보면은 꽃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병원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이 꽃가루를 항원으로 인식해가지고 너무 방어작용이 과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알러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면역 관련 질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내 몸속에서 사실은 내 몸속에 있어야 되는 이 물질이 맞는데 우리 몸이 이게 내 몸에 있는 물질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해버리는 이러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당연히 내 몸속에 이것들이 항상 존재해 왔던 건데 그것들을 없애려고 그것들이 없어야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긴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줄 끊는데요. 이러한 종류들이 면역 관련 질환이다. 그래서 알러지의 한 증상이 나타난 피부가 옆에 사진으로 나와 있고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면역 관련 질환 조사기 영상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보여줄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지금 짧게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 수업하면서 시계를 보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영상이 재미있긴 한데 시험 끝나고 우리가 머리 식힐 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인체 면역과 관련된 질환을 이제 모둠별로 조사해보자 하는 탐구 과정이 지금 교과서 103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알러지, 면역 관련 질환 중에 알러지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관련 질환 중에 에이즈가 있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 이것도 면역 관련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가 체내에 침입한 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해버리냐면 아까 우리가 면역 과정에서 배웠던 보조 T 림프구 있었죠. 자, 보조 T 림프구의 역할이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잠시 정지하시고 다시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되냐면 99페이지를 보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보조 T 림프구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두 경로로 이어지는 그 중심에 있는 림프구, 그러니까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HIV는 이 보조 T를 없애버려요.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전체가 마비되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면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점점 이제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가 면역 관련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선생님도 너무 기뻐요. 지금 이제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병원체를 구분하지 않는 건 비특이적, 병원체를 구분하는 거 특이적.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직접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생성해서 B 림프구에 의해서 분화된 형질 세포가 항체를 생성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차 면역과 2차 면역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맞습니까? 2차 면역은 기억세포가 분화하여서 형질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론은 끝이 났는데 선생님이 깜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문제 하나를 풀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이 문제 풀고 맞춰줄게요. 다음은 병원체 A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자,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 기억을 생지1에 주사하고 2주 후에, 2주라면 충분히 면역 과정이 일어났을 법한 시간, 2주 후에 이 생지1에서 혈청 니은,
자, 혈청.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혈청은 뭐였죠? 혈장에서 응고 단백질을 제거한 거. 그러니까 결국 혈장 성분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혈청 니은을 얻는다. 이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나 표와 같이 생지 투에서 포에게 주사액을 주사하고 주사액의 성분은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생존 여부를 확인해 봤어요. 자, 생지 2를 보면은 A만 넣었어. A는 병원체죠. 병원체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죽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이거죠. 죽죠.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했냐면 A랑 같이 백신을 넣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죽어요. 지금 이거는 뭐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 백신을 넣었지만 항체가 일단 기억세포가 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의 어떤 시간적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죽었대요. 이 병원체가 너무 강력한 병원체라던가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생각해 봐봐요. 지금 생지 3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백신을 예방접종을 맞은과 동시에 독감 예방접종을 예로 들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과 동시에 독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거야. 그런 경우에는 독감에 걸릴 확률이 거의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집어넣고 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간적인 그 지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뭐 우리 감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한 2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어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2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시간이 조금 흘러야 이 백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죽어요. 그 다음에 생지 4를 보니까 A와 니은을 넣었어요. 자, 니은은 뭐냐면 혈청이에요. 혈청. 그러니까 이 A 백신 A에서 만들어낸 이 백신을 G한테 주사한 후에 2주가 지난 후에 뽑아낸 혈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산대요.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혈청을 일단 뽑아냈어요. 혈청을 뽑아냈고 생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기억을 주사한 원에서 A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다. 자, 기억을 주사했다는 건 백신을 집어넣었죠. 즉 병원성은 약화시켰지만 이 병원체 A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에서 항체가 생성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자, 니은은 지금 병원체 A와 함께 니은을 넣었을 때 생지가 살았잖아요. 지금 포를 봤을 때, 그쵸? 살긴 살았지만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억세포 때문에 산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서 니은은 혈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그린 그림을 그려볼게요. 혈액을 원심분리하면 혈구와 그 다음에 혈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혈장이지만 여기서 제거하고 혈청 똑같죠? 그러면 기억세포라는 건 백혈구죠. 기억세포는 혈구에 포함되어 있겠죠. 혈청은 기억세포, 즉 백혈구를 포함할 수 없죠. 그러면 생지포에서 혈청 니은을 넣었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혈청에는 단백질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혈청에 뭐가 있었을까? 그렇죠. 생지원에서 만들어진 항체들이 혈청에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항체들, 아직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항체들이 생쥐포를 살게 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혈청을 뽑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나의 포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 얘기했죠. 병원체도 넣었고 혈청이 존재하고 있던 항체들이 있었으니까 이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문제로 응용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선생님 시작 시간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빨리 맞춰졌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동영상도
빼버리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 선생님한테 이렇게 비난을 좀 걷어주시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